네, 박스권 등락 지속하는 코스피 어제는 2,500선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고용지표 둔화로 투심 개선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신규 상장한 KNS 같은 경우 첫날 따따블 3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시간 후면 개장을 하는데요. 저희 개장 준비하면서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우리 증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2,500 안팎의 박스권 흐름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만 계속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대량 매수를 해서 조금은 올라줬지만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빠른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단 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달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뭐 일단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타가 이미 11월에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직 아니다, 조금 늦게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12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오히려 지금 뭐 막 수급이 들어온다고 거기에 따라갔다가 윗꼬리에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ELS 관련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계속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 그 경기 둔화의 우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중국 증시가 또 안 좋아서 또 두들겨 맞고, 이러한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비트코인이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있던 돈들이 좀 코인 쪽 시장,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를 올리는데 좀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뚜렷한 호재가 없는 속에서 지금 뭐 상단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흐름,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도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이 지금 이번 달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재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호재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FOMC 이후에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까요? FOMC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11월과 지금까지 미 증시는 어쩌면 연중 최고치까지 리바운드가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못 가서 지금 이렇게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R-G라 그래서 금리와 성장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금리가 하락했을 때 빠르게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게 고밸류 고성장 쪽인데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밸류였고 고성장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빅테크 중심으로 강하게 연중 최고치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둘 다 FOMC 이후에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에 동일하게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금리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이제 성장이 나오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면 지금 그거는 이제 간밤에도 보시면 고용지표가 둔화됐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둔화돼서 주가가 오르는 거였으면 금리 하락에 베팅을 했겠죠. 이제는 고용지표가 하락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즉 그로스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도 시장은 아마 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멈춘 이유, 즉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이 부분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고. 시장은 원래 bad is good로 받아들였던 부분을 이제 bad is 맞아요. bad로 bad is bad로 가는 거죠. 되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마련해 볼까요? 이게 사실 좀 이럴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데 포커싱이 맞춰졌고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어제는 고용의 둔화, 그러니까 지금 이틀 내내 졸트부터 시작해서 고용 둔화의 모습이 나왔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게 경기 둔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자꾸 금리를 못 올리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상화폐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거고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사실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네, 매크로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 종목단의 이슈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 TV 한국 철수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 방송 1위 기업인데 글로벌 1위입니다. 한국 내 망 사용료가 좀 부담이 된다. 매출 부진을 이유를 들었고 따라서 그 어제 시장에서는 아프리카 TV 경쟁사 상한가 바로 직행하는 움직임도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트위치 TV가 철수한 부분은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뭐 그 대표가 인터뷰도 했는데 우리나라 그 3사 통신사 망 사용료가 10배면 다른 나라 10배면 사실 트위치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서비스를 해야 돼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 트위치 TV가 720p 그러니까 화질 자체를 1080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을 철수하겠다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고요. 사실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TV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트위치 TV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 쪽으로 다 유입될 것이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보장은 없죠. 네, 왜냐하면 트위치 TV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연하게 트위치 TV 스트리머가 이제 한국 사업이 없어지면 아프리카 TV 쪽으로 넘어오겠구나. 어제 이러한 기대감이 좀 과하게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문화랑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TV의 가장 뭐 큰 문제가 좀 불필요한 과금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TV 스트리머들이 트위치 TV로 많이 넘어간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금 구조 차이 그리고 오히려 나는 트위치 TV가 더 좋아 이러한 팬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트위치가 만약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유튜브 쪽이나 네이버에서 그 치지직이라는 그게 네. 이제 런칭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가 상한가 왔으니까 이제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오히려 그 네이버 쪽으로 이적하는 앞으로 나올 서비스에 이적하는 그 숫자가 꽤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은 코멘트를 아니요, 뭐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네. 뭐 트위치 철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또 우리나라 통신사하고 또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치 아니면 아프리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단선적인 판단은 조금은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저도 생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별풍선 수수료로 그리고 또 광고 매출이 컸었는데 요즘은 뭐 게임사들의 앞으로 또 연말 앞두고 이 광고 수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상한가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다 반영을 해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일단 뭐 좀 어쨌든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안 돼, 트위치 안 돼, 우리가 방사선을 깎아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어쨌든 제가 뭐 아프리카 TV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거를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롤드컵 했었잖아요. 그 원래 그 T1이라는 팀이 그러니까 이상혁 씨, 페이커 씨가 있는 팀이 원래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다가 아프리카로 옮겼어요. 근데 이 그런 누리꾼들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T1은 이미 알고서 옮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그러면은 또 이게 아프리카 TV로 진짜 다 많이 유입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상혁 씨 팬심으로 또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막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막연하게 진짜로 이분할 해가지고 트위치 아니면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세 가지 채널들의 문화가 달라서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인터넷 게임 쪽에 정말 전문가시네요. 어떻게 많이 이런 아시네요. 속속들이 다 아시는지. 네, 다음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요 내년 코스피 2,800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을 점치면서 한국의 명목 수출 증가 9에서 10%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당히 높게 잡은 걸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본부장님은 더 잡으시나요? 저는 이제 좀 시장을 지금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보수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좀 이것도 저는 너무 많이 평가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에 회복이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요. 저도 AI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코스피가 2,800선까지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 봤을 때는 저는 아직 글쎄요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에 2분기에 금리를 할 것이다. 저는 이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 때 우리나라 금리를 못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갑자기 내년 2분기 인하한다? 왜냐하면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해외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본격적인 매출로 합산이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방산주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방산주보다는 일단 반도체인데 그런데 반도체가 아무리 수출이 잘 되더라도 이게 갑자기 경기가 확 좋아진다? 이거는 조금은 이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방산이냐 반도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인 게 아무래도 지금 방산보다는 이제 반도체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산보다는 저는 반도체인데 이게 그렇게 막 급격히 경제를 회복시킨다까지는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또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뭐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경기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실상 어쩌면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못하는 거는 한미 금리 차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내리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저도 비슷한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연준에 대한 생각도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3월에 금리를 내년에 3월에 금리 첫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최근에 조금은 좀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랐던 것 네. 같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베팅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2,800 간다? 약간 좀 이상하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2분기에 내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리세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조금 저도 물론 골드만삭스는 저희보다 더 많은 분석을 했겠지만 약간은 좀 선형 추정이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도 좀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경기 확장 사이클이었던 2017년이나 2007년이나 아니면 가까운 2020년의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기가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때의 밸류에이션 내지는 영업이익률이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무리 잘해도 8%의 영업이익률이면 맥스 히스토리 하이였거든요. 그 정도를 바라봤을 때 2,800인데 저도 그 정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네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들 그리고 피크아웃 논리들이 나오는 업종들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리가 이게 약간 이 결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업종별로 뭐 방산이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저도 이제 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2분기에 하느니 금리 인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연준의 액션까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간과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추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베스트 시나리오 그런 것 쪽으로 같아요. 가져갔다. 네. 그래서 2,800이라는 주가 골드만삭스가 유가도 200달러 부른 적도 많고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맞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트레이딩 하우스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예. 골드만삭스는 이게 약간 IB를 볼 때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 글로벌 IB지만 골드만삭스는 약간 트레이딩 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조금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주도주로 점친 것이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저는 아까 이제 뭐 마켓뷰에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아서 반도체가 내년에 어떤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자동차와 같은 느낌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올해 자동차 실적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주가는 잘 안 움직였거든요. 피크아웃 논란만 계속 나오죠. 내년에 반도체 실적 나오는데 빠지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잘 못 움직이다 오히려 하반기 가서 그때 가서 재고가 그러니까 쌓인다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리스타킹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연초부터 되게 기대를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다가 한 연 중반 이후에 조금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좀 비슷하게 공유를 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조금 빠르게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직접적으로 HBM이랑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온디바이스 AI 관련 섹터들 보시면 그 중에서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기업들만 지금 움직였거든요. 특히나 HPSP가 이번에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렇죠. 리노공업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저도 뭐 전반적인 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수하게 몇몇 종목들은 강한 모습이 나올 것이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런 사업 확장성 그리고 신규 산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더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산에 대한 코멘트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산이요. 방산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살짝 방산보단 반도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략 반도체보다는 방산이 성적은 내년에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약간은 내년에는 선거의 해다 보니까 그런 재정 지출이나 약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후티 반군 쪽이 또 그 미국의 상선이었나요? 네. 예, 이스라엘 뭐 배를 좀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또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재정 지출에서 조금 더 깎고 좀 늘리는 상황에서는 이 방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가면은 경기가 이렇게 살짝 둔화되는 사이클일 때
그나마 성장이 조금은 신뢰도 있는 성장은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 방산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봤고 말씀 주셨다시피 워낙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이 내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하는 게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경기 방어 성향을 띠는 것들이 빛을 볼 것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방산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수주 잔고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방산주들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 성향을 보이면서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개장전 체크리스트 저희가 오늘은 뭐 증시 진단과 더불어서 내년에 대한 이야기도 두루 한번 나눠봤습니다. 개장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